텐서마 성우분이 아주 섹시하시네요, 목소리가. 아침부터 아주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분위기를 묘하게 끌고 가주시네요. 네, 예. 하여튼 텐서마 나를 위한 그런 건강의료 기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미스터 공포 형님 미스터 공포 출장 보냈습니다. 하도 공포감 조성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예. 네.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네, 이제 희망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러면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네, 지난주 미국 장 마감 상황 잠깐 전해드리면은 네. 다우존스 0.86% 하락했고요. 나스닥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주간이죠? 아닙니다.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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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이너스 1.53% 하락했고요. 아유, S&P 500도 마이너스 1.26% 하락했습니다. 많이 빠졌다. 요새 증시는 거의 그 국채금리의 역순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국채금리가 뭐 2년물도 5.08%, 10년물 4.92%, 30년물 5.08%. 지금 그 뭐 TLT라든지 ETF로 미국 장기채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어려우실 텐데 참 이 정도면 금리 고점이다는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쪽으로도 사실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예, 그래서 좀 자꾸 이제 채권 사시는 분들도 네.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안 빠집니다. 제가 볼 때 인제 끝물이에요. 또 끝물입니다. 또 끝물. 끝물입니다. 예, 오늘이 막차입니다. 채권. 최후막입니다. 최후막. 채권은 오늘이 막차. 그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트 여는 총재가 이제 언제쯤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인플레이션 2%에 가까워질 때 네. 뭐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여기도 지금 금리가 그 연준의 통제를 벗어난 것 같아요. 그 연준이 뭘 하든지 말든지 시장 금리가 올라가 버려서 그러니까 연준이 뭘 하지 않아도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네. 연준이 굳이 금리 안 올려도 됩니다.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반응해버리면. 예. 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다면 2024년 말이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거는 뭐 할 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뭐 대응하겠다는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좀 그 업데이트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지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리즈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그 보병 연대 지휘관들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자 지구에 진입할 것이다. 하마스의 작전 시설과 기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과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가자 지구 쪽에 있었던 라파 국경 검문소 얘기를 종종 전해드렸잖아요. 그 길 하나 있는 네. 그 검문소가 한 번 열었다가 닫았다가 지금 다시 열어서 트럭 한 200여 대 정도가 구호물품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그 지상군 투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3대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는데 네. 그 3대 시나리오가 공습에 이은 지상전으로 하마스를 파괴하고 이게 1단계, 2단계는 숨은 저항 세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3단계 가자 지구에 하마스를 배제한 새로운 정권 수립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3대 지상전 계획이라고 그 이스라엘 의회에 가서 정부가 밝히었던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때 김프로님이 바이든 대통령 좀 되게 없어 보이더라라는 얘기 좀 했었잖아요. 이렇게 뭐 내려가는데 뭐가 사람이 좀 넘어질 것 같고 막 그랬다는데 이번에도 조금 말실수를 해서 또 바이든이 예. 어떤 말실수?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기자 질문이 그 뭐 더 많은 인질이 자유의 몸이 될 때까지 지상전을 미루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쪽에 지상군 투입하는 거 미루길 원하냐? 예. 그랬더니 yes. yes.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no. 저 아저씨 또 왜 저래? 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취지가 아니다. 여기서 그 인질이 많이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yes 한 거지. 그거 뒤에 나왔던 그 지상군 투입 미루기를 바라느냐에 대한 예스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습이 뭐 그닥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대통령의 말을 청와대가 아니지 백악관이 반대하는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래저래 곤란한 상황인 거죠 미국에서도. 네. 예. 지금 이제 헤즈볼라의 무장 정파들의 공세가 좀 거세지면서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지대에 있는 14개 마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레바논 국경 2km에 있는 지역의 28개 마을에 소개령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여기 범위를 좀 더 넓히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그 미국이 네. 그 후방 지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늘리고 있어요. 후방 지원, 이스라엘에 대한. 예,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건 뭐 이제 확전 또 막아야 되기도 하니까. 확전 막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가자 지구 문제는 지금 미국도 어찌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미사일이죠. 사드 배치 들어갔습니다. 사드 들어갔어요? 예, 예. 거기서 이제 외부에서 미사일 날라오는 거 막으려고 사드 배치했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 지금 지중해에 있던 항공모함 옮긴 데에 이어서 중동 지역 관할하는 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호를 중동 지역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책임 지역으로 배치한다라는 부분들이 됐습니다. 이제 구물품 좀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 뭐죠? 항공모함의 승조원들한테도 스테이크랑 뭐 이런 거 나왔다는 뉴스 있던데. 아, 그런 뉴스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항공모함의 예. 승조원들한테 스테이크랑 그다음에 랍스터? 근데 이제 어. 그런 반찬이 나갈 때는 그런 메뉴가 나가면 위험하대요? 보통 이제 뭐 큰 작전 실행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아, 네. 저도 엄마가 돈가스 사준다 그래가지고. 아, 불안해. 돈가스 사준 불안하죠? 그럼 뭔가 하나 큰 거 오는 거잖아요. 예, 뭔가 불안한 마음이 좀, 그런 것들도 네. 좀 보도가 되고 있고. 짜잘한 뉴스긴 합니다만 여튼 그런 뉴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집트 대통령은 여전히 그 가자지구 쪽에 문을 열어주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 델탈출이 현실화하면 요르단 서안지구에서는 요르단 대규모 난민이 유입될 수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방안은 반대한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시니컬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면 그 사람들 이스라엘에 있는 네게부 사막으로 이주시켜라. 사막으로. 예, 그 니네 국가 안에서 이주를 시켜라. 이쪽 국경이 아니라. 네네네네. 그리고서 전쟁 끝나고 다시 데려오면 될 거 아니냐라는 좀 시니컬한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특이한 뉴스 중에 하나가 네. 그 투르키 알 파이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인데 네. 이분이 왕자인데 78세입니다. 왕자인데. 예, 연배는 좀 있은 분인데 네. 그 전직 외교관이었고요. 정보장관 쪽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약간 양비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분쟁은 영웅이 없다. 희생자만 있을 뿐이라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공개적으로 양측을 모두 비판하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마스에 대해서도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고 민간인을 표적을 삼고 있는 거는 네. 이슬람 명령에 위배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동안 가자지구 내에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무차별로 폭격하고 이들을 강제로 시나이 반도로 몰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0년 넘게 정보국장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 아예 개인적인 메시지라고 보지 않는 시각을 BBC에서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뭐 양비론이면 별 얘기 아닌 거 아니야라고 하시기에는 사우디의 입장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아랍 국가 편만 들기도 애매하고 네. 그러면서 좀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랍 국가 쪽에서의 이 정도 양비론이면 네. 사우디도 이스라엘 쪽에 대한 오히려 지지를 표명한 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정도의 좀 중립적 입장이면 사실상 이스라엘 편이다.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뭐 우리 형제 죽인다고 또 난리 났을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 양비론 정도가 되다 보니까 네네네. 지금 중동 정세가 예전에 그 중동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대 아랍 국가들의 전체, 전쟁 양상이 아닌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도 일단 뭐 이란과의 또 그런 중동 패권 뭐 이런 것도 아마 좀 계산에 좀 넣겠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금 사실 이스라엘이랑 되게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추가로 맺을 수 있는 국가로 이제 사우디가 좀 되고 있었고 네. 사우디는 사실 그거를 레버리지로 해서 중국으로 받아내고 중국을 또 레버리지로 해서 미국에서 받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모로코가 이슬람 국가인데 네. 모로코는 또 서사라하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서사하라. 예.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사라는 모로코 거지 라고 그냥 인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예. 네. 근데 그 조건이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맺는 거였어요. 트럼프는 참 이스라엘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뭐 미국이 대체로 이스라엘을 좋아하긴 하는데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이제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랑 아랍 국가가 수교를 맺을 때 미국 쪽에서는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양새를 보여왔기 때문에 사우디도 사실 그거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경하게 이스라엘의 얘기를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에서 네. 뭐 현재 정부에서 직급을 맡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왕자이자 20년 동안 정보국장을 맡은 사람이 양비론을 핀다라는 부분들도 좀 달라진 중동 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예. 근데 아까 그 돈가스 먹고 뭐 수술하러 갔습니까 혹시? 그런 의미였습니까? 보통은 돈가스 먹고 가지 돈가스하고 이제 않습니까? 수술이 같이 패키지군요. 예, 예. 아주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몰랐네요. 아. 네, 많이들 이제 댓글에서 또 말씀 주셔갖고 깨닫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정프로님이 돈가스 먹고 뭐 하셨어요? 아니 저는 돈가스를 그렇게 먹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다른 패키지 B로 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연배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제 돈가스 먹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뉴스 갑니다. 두 번째 뉴스는 좀 안 좋은 뉴스인데요. 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이제 올해 2%를 밑돌고 내년에 1.7% 가게 될 거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이죠. 네네네. 기초 체력,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등 광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고 낼 수 있는 경제 성장,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낼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인데 이게 올해 2%를 밑돌고 내년엔 1.7%까지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잠재 성장률 이렇게 추이를 이렇게 보면은 네. 이게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우리나라가 요때 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5.6에서 5.4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아유. 나머지 국가들 보세요. 뭐 많아야 3.5, 뭐 적으면 1.4, 네.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빠르게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2%대에 와 있고 미국도 2%인데 우리가 2.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 그리고 뭐 캐나다 2%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잠재 성장률 변화가 미국이 지금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우리는 좀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은 다들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잠재 성장률을 좌우하는 요소가 노동, 자본, 생산성 혁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미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작년부터는 경제활동 인구 정도가 아니라 총인구가 감소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노동력 감소를 상쇄할 만큼 자본이라든지 생산성 혁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나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들 좀 시니컬한 반응이에요. 네. 근데 이런 그 생산성 혁신이라든지 자본 투자의 혁신이라는 거는 일종의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익의 재배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누군가 가지고 있는 걸 좀 양보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의 발등에 불 떨어진 거는 정말 잘 해결합니다. 우리는 뭐 국난 극복이 우리의 특기다라고 할 정도로 IMF.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잘하는데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조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을 잘 못해요. 손들을 잘 안 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느낌이라고 그렇죠. 할까. 예.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공무원연금 등등 사실 우리 산적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예. 이거 이제 손 대면 또 막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냥 그냥 그건 이제 다음에 미루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그러다가 큰 사고 나면 큰 사고 그러니까요. 나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하는 거죠. 의사 정원 문제도 사실 어찌 보면 그 비슷한 좀 측면이 지금 뭐 30몇 년째인가 40몇 년째 지금 의사 정원 동결이라면서요. 예, 그렇죠. 그 전에 이제 그 의약 분업 이후라고 네. 하니까 손을 못 대고. 예, 그리고서 이제 또 하나 IMF 좀 전에 이제 IMF 얘기를 좀 드렸는데 IMF가 또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가 또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좀 4만 달러가 되는 그 과정에서 네. 중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사줬거든요. 2000년대 뭐 우리 성장 많이 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IMF가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본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과 OECD가 동맹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프렌드 쇼어링. 그러니까 이거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아예 자국 내로 데리고 오는 리쇼어링. 이 상황을 분석을 했는데 프렌드 쇼어링을 할 경우에는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4%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중국은 6.8%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리쇼어링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이 아예 자국 내로 이거를 끌어들일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무려 10%가 GDP가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중국이 뭘 자국 내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망을 공급망을? 예, 예. 아니 근데 중국은 뭐 할 수 있을 만큼 다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더 끌어들이나? 아니죠. 더 끌어들일 게 많이 있죠.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종종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화학산업 같은 경우 화학산업 같은 경우에 중국이 뭘 증설을 하면은 네. 그 증설에 해당하는 원료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원료를 중국이 또 증설을 하게 되면은 그 원료의 원료가 되는 기초 유분을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성장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에 이제 중국에서 요새 하고 있는 게 수직 계열화 아예 기초 유분부터 최종 제품까지를 맞아. 패키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기초 유분의 원료가 되는 석유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석유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 나프타 공장 매각하고 있잖아요. 롯데케미칼 같은 것도 매각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가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될 건데 그 영향은 중국 GDP 줄어드는 것보다 우리나라 GDP가 더 많이 줄게 되더라.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GDP도 9.1% 감소한다는 건데 네.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포스트 차이나라 그래가지고 네. 뭐 베트남이라든지 네, 네, 이런 네, 얘기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포스트 차이나가 되는 게 아니라 베트남도 중국에다 수출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오히려 수출이 감소해서 경제 성장률이 좀 더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네. 분석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의 체질적인 구조 중에 하나예요. 이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막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의 공급망을 같이 이렇게 대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그쵸. 중국도 자기네 그냥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거나 기술력이 안 되거나 등등의 맞아요. 이유로 이제 우리 거를 이제 사서 어쨌든 싸게 산 걸 텐데 예, 예. 어쨌든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는 자기네들이 다 하고 싶겠죠. 예. 그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또 찾아내서 뭐 수출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그쵸.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예. 예, 그래서 뭐 중국이 자기네 리쇼어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또 그 상황에서도 뭔가를 또 찾아내야지 뭐 우리 기업들이 또 그런 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팔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찾았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의 이 이제 수직 기어라를 끝까지 다 해버리면은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유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 중공업이 발전을 해왔던 거는 그 이후에 뭔가 신규 산업들 쪽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좀 심각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의외로 기업들은 거기에 적응해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발전을 했고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으로 발전을 했고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소재로 이렇게 전환했던 부분들은 뭐 그게 기업들도 이제 현재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것들인 거죠.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뉴스, 우리 성장률 관련된 뉴스인데요. 하여튼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썩 녹록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세 번째 뉴스까지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표를 그냥 먼저 같이 보시면은 네. 이거 제가 어제 지난 금요일 목요일에 되게 충격받았어요. 뭐예요? 이게 지금 위탁 매매 미수금이거든요. 위탁 매매 미수금? 미수금 통계가 여기 이렇게 올랐어요. 갑자기? 예, 목요일 금요일. 근데 지금 아. 여기서 보세요. 여기 목요일 금요일이거든요. 예. 목요일 금요일에 이게 한 요 정도 있던 게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10% 밑에 있다가 18일 날 53%가 됐다가 19일 날 거의 69%가 됐어요.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반대매매. 그러니까 반대매매가 그만큼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정말 놀랬거든요. 네. 이게 보통 하루 평균 한 5천억 원대이던 미수금이 네. 이틀 만에 8천억이 나왔어요. 왜 그래? 뭔 일 터졌어요? 영풍재지. 아, 영풍재지. 예. 그때 우리 뉴스 잠깐 나왔던. 그 영풍재지가 하한가 사태 맞으면서 네. 거의 거의 한 5천억 가까운, 그러니까 키움에서 나온 것만 거의 5천억 원 가까운 미수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와, 그 미수금이라는 거는 키움에서 빌려준 돈인가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봐야죠. 음. 예. 주식 사고서 돈을 안 낸 외상값 같은 건데 네네네. 이 외상값 안 내면은 반대매매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이게 반대매매가 되게 되면은 사실 주식이라는 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내려도 뭐 좀 버티다 보면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매매가 돼 버리면은 그냥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청산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건데 안 그래도 요즘에 반대매매 많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김프로님이 계속 얘기했던 게 그런 얘기였잖아요. 네. 이게 금리 자꾸 올라가게 되고 파산하게 되면 아예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게 반대매매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지금 영풍재지하가 사태로 지금 반대매매가 이렇게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봤더니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 시세 조정에 관여된 계좌가 한 100여 개가 동원이 됐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패턴인데 한국거래소가 시세 조정을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이렇게 자동으로 잡아내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게 특정한 몇 개 계좌가 집중적으로 시세에 관여를 하게 되면은 잡아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 라더견 사태 때 이거를 초기에 못 잡았던 이유가 굉장히 불특정 다수의 계좌가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걸 통장을 갖다 하긴 했지만, 근데 이번에도 거의 한 100여 개 되는 혐의 계좌가 동원이 됐고 11개월 동안 12배 이상 이거를 끌어올렸던 겁니다. 네. 근데 이 건은 어떻게 발견이 된 거냐면은 라더견 건을 조사를 하다가 야 그럼 이거랑 비슷하게 호재성 공시 없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데가 뭐가 있냐라고 보다가 영풍재지를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거는 시세 조정에 관여가 돼 있다. 그래가지고 17일에 그 범인들이라고 추정되는 분들을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18일 날 하한가를 간 겁니다. 수요일 날.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잡혀간 지 안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같이 했던 분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한 사람들이? 판 사람들이? 예.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 사람들이 아니면 저 사람들 잡혀갔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거래 정지를 시켰던 이유가 이게 지금 그 꾼들이 지금 주식 다 팔아갖고 한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래 정지를 시킨 건데 그나마조차도 그 순간에 거의 뭐 이틀 만에 8천억 가까운 반대매매가 나왔다고 하니까 요즘 정말 반대매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7일에 구속되고 18일 막 하한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19, 20일에 반대매매 막 쏟아진 거군요. 예. 네. 이거 이렇게 되면 그 증권사는 괜찮아요? 증권사는 이제 미수가 되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예, 반대매매를 통해서 바로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 청구를 해서 안 갚게 되면은 이제 증권사 손실이 되는 거죠. 증권사 손실이 되고. 예. 증권사 손실이 되면 여기도 데미지가 굉장히 좀 있겠네. 여기 키움이었다고 그러셨나요? 예, 키움이 좀 많았습니다. 키움이 좀 많았고 예. 다른 데도 물론 있고요. 다른 데들 중에는 증거금률이 100% 된 증권사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래한국, 한투, NH 이런 데는 증거금률을 100%로 이미 좀 불안하다고 봤던 모양이네, 그죠?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있는 것만큼만 빌려주는. 예. 네. 자, 이 영풍 요 사태는 어쨌든 금감원이나 뭐 검찰 쪽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꽤 조사가 많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되기 전에 체포를 먼저 한 거 보니까 그 준비는 막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거래 정지가 또 풀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야 이게 작전 세력들이 올린 거였어 라는 게 밝혀졌으면 이게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 정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풀리는 순간 점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 풀리자마자. 예, 예. 아, 그럼 또 그때 또 반대매매 엄청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이 조작하는 놈들은 이건 좀 근데 뭐 맨날 보면 뭐 이렇게 처벌이 그냥 뭐 벌금 얼마 내고 나오고 뭐 이러는 것 같아갖고 뭐 자세히 뭐 뒷얘기까지는 제가 뭐 확인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주가 조작이니 뭐 이런 금융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좀 관용을 많이 베푸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번에 뭐 법 바꾸고 뭐 하면서 이번 네. 정부에서는 뭐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처벌이 이렇게 솜방망이로 끝나는 경우에 뉴스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판결 어떻게 났는지도 몰라 사실. 그쵸. 나중에 뭐 한 몇 달 있다가 왜냐면 이 사람들은 또 변호사 또 좋은 사람들 쓸 거 아니에요, 비싼 사람들. 그러니까요. 뭐 연기하고 뭐 어쩌고 해서 몇 년 지나갖고 겨우 뭐 무슨 벌금 얼마에 뭐 추징금 뭐 23억 번 돈은 2천억인데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끝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거 한번 좀 해보세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에 뭐 옵티머스 사건, 뭐 라임 뭐 이런 거 쭉쭉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거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거 뭐 언론들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있었던 뭐 신라젠 등등 해갖고 우리 저 팀장님께서 예, 예. 그 최종 어떻게 됐는지. 애프터 서비스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러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